유진그룹의 70층짜리 유리타워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꿰뚫는 바늘처럼 차갑게 서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 완벽한 외벽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룹의 심장부인 전략회의실은 값비싼 정장들에서 풍기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짙은 공포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에는 단순한 적자가 아닌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붉은색 경고가 쉬지 않고 깜빡였다. 레드 사이퍼. 코드명은 단순했지만 그 파괴력은 유진그룹의 20년 역사를 통째로 무너뜨릴 기세였다. 이것은 단순한 랜섬웨어 공격이 아니었다. 유진의 핵심 기술인 차세대 배터리 설계도와 그룹의 비밀 비자금 내역까지 노린 정교하고 잔인한 기업 사냥이었다. 최고 경영진과 이사들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굳은 표정은 이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임을 인정하는 듯했다. 모든 시선은 테이블 상석, 빛을 받고 있는 한 인물에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한지아, 유진그룹의 공주이자 차기 후계자로 공식 인정받은 인물이었다. 그녀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재단된 순백색 드레스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방안을 압도했다. 그녀는 방금 프로젝트 이카루스라는 이름의 완벽한 방어 및 역추적 솔루션을 발표한 참이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무겁게 가라앉았던 공기가 순식간에 안도감과 감탄으로 바뀌었다.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한지아 전무야. 그룹을 구할 사람은 그녀뿐이었어. 칭찬이 쏟아졌고 한지아는 우아하게 그 모든 찬사를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회의실 가장 구석, 창가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 속에 서 있는 또 다른 인물을 주목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지원, 한지아의 쌍둥이 언니이자 유진그룹의 불행이라 불리는 존재였다. 그녀의 존재감은 방 안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과 대조적으로 거의 지워진 듯 희미했다. 그녀의 검은색 정장은 마치 그림자 그 자체인 듯 배경에 스며들어 있었다. 지아는 태양이었고 지원은 그 태양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진 그림자였다. 사람들은 지아가 방에 들어오면 미소를 지었고 지원이 입을 열면 불길한 예감의 미간을 좁혔다. 심지어 그들의 아버지인 한 회장조차 예외는 아니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지아가 태어나자마자 그룹의 주가가 폭등했고 지원이 태어나는 순간 서버가 다운되었다는 일화는 전설처럼 따라다녔다. 오늘 지아가 화려하게 발표한 프로젝트 이카루스는 사실 이름만 바뀐 것이었다. 그것은 지원이 지난 3주간 서버실에서 쪽잠을 자며 밤을 새워 구축한 프로젝트 이지스였다. 그녀는 레드 사이퍼의 첫 번째 침투 흔적을 발견한 유일한 인물이었고 아무도 모르게 이 방어 시스템을 설계했다. 지원은 그 사실에 분노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일상이었고 그녀의 운명이었다. 그녀는 유진이라는 거대한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구멍을 막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아는 언제나 갑판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배를 구한 영웅이 되었다. 지원은 공로나 인정을 바란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유진의 생존뿐이었다. 한 회장, 두 쌍둥이의 아버지가 굵은 목소리로 만족감을 표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위엄 있게 울려 퍼졌다. 훌륭하다. 지아야, 역시 내 딸이다. 레드 사이퍼를 완벽하게 무력화하고 배후 세력까지 추적할 발판을 마련하다니. 유진은 네 덕분에 다시 한번 이 위기를 넘겼다. 지아는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시스템은 이제 완전히 복구되었으며 해커들의 접속 경로는 차단되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반격을 개시하여 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긴장됐던 분위기는 완전히 축제로 바뀌었다. 지원만이 그들의 환호 속에서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홀로그램 스크린에 떠있는 수많은 데이터 스트림 중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지하의 이카루스는 너무 화려했고 너무 완벽했다. 바로 그때였다.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지원의 손목에 숨겨진 개인 단말기가 미세한 진동을 보냈다. 그녀만이 볼 수 있는 증강현실 오버레이에 경고가 떴다. 그녀가 이지스 시스템에 몰래 심어둔 백업 감시 프로그램 카산드라가 보낸 신호였다. 해커들은 무력화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미끼를 물었다. 그들은 이카루스의 요란한 반격 코드를 역이용하고 있었다. 지하의 시스템은 해커들의 주력 부대를 차단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그들의 리더격인 스텔스 프로그램은 탐지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지하의 시스템이 그 스텔스 프로그램의 침투를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유진의 핵심 서버가 아니라 스위스 은행 계좌와 연결된 자금 흐름을 조작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탈취가 아니었다. 그룹 전체를 빈 껍데기로 만들려는 계획이었다. 지원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지아는 적의 함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탈출을 돕는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침묵을 깨야 했다. 지금 당장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이것은 그녀의 공로를 인정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그룹의 명운이 걸린 일이었다. 기다려 주십시오. 지원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축제 분위기에 젖어있던 회의실의 모든 소리를 단숨에 집어삼켰다. 얼음물이 끼얹어진 듯 모든 소리가 멎었다.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그림자 속에 서 있던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순수한 놀라움, 그리고 즉각적인 짜증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지아의 완벽했던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지며 언니를 쏘아보았다. 지원은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하며 구석에서 걸어나왔다. 그녀가 홀로그램 스크린 옆에 서자 방 안의 조명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사람들은 그녀가 지아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지원은 자신의 단말기를 메인 시스템에 연결했다. 방어 시스템이 뚫린 것이 아닙니다. 적들은 의도적으로 물러난 척하며 2차 침투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빠르게 움직이자 홀로그램 스크린의 한쪽 구석에 새로운 데이터 스트림이 나타났다. 그것은 유진의 자금이 실시간으로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는 경로였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이번에는 안도가 아닌 충격 때문이었다. 몇몇 기술 담당 이사들이 스크린의 데이터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저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지원의 말이 사실이었다. 이카루스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지아가 먼저 손을 내저으며 과장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날카롭게 신경을 긁었다. 언니, 또 시작이네. 정말 이래야겠어. 항상 그렇게 부정적이어야 해. 모두가 축하하고 안도하는 이 순간에 꼭 그렇게 찬물을 끼얹어야 속이 시원해. 지원은 지아를 바라보았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지아야,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 당장 역추적 코드를 중지하고 자금 서버부터 차단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30분 안에. 됐어. 지아가 소리쳤다. 그녀는 아버지인 한 회장을 바라보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다. 아빠, 전 정말 완벽하게 확인했어요. 저 데이터는 그냥 오류일 뿐이에요. 언니는 그저 제가 아버지께 칭찬받는 걸 질투하는 것뿐이에요. 그 말은 수년간의 경험으로 단련된 가장 효과적인 독화살이었다. 그것은 정확하게 한 회장의 영린을 건드렸다. 한 회장의 얼굴이 즉시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지원의 데이터나 기술적 근거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공주의 승리와 불행의 침묵이었다. 그는 주먹으로 마호가니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회의실이 울렸다. 한지원,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창백하게 서 있는 지원을 향했다. 네, 그 불길한 입 좀 다물지 못하겠느냐. 네가 입을 열 때마다 그룹에 재수없는 일이 생겼다. 어디 감히 네 동생이 이룬 완벽한 승리에 네 불행을 끌어들이려 해. 불행. 그 단어가 회의실의 저주처럼 메아리 쳤다. 몇몇 이사들이 참아소리 내지는 못하고 크크거리며 웃음을 참았다. 징크스, 쌍둥이, 불운의 아이콘. 그녀가 평생을 들어온 꼬리표였다. 그녀는 지금 그룹의 자금이 도둑맞고 있는 치명적인 현실을 경고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그룹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취급했다. 지원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찬 눈. 그리고 그 옆에서 경멸과 승리감이 뒤섞인 미소를 짓고 있는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그녀의 데이터에 경악했다가 회장의 한마디에 즉시 고개를 돌려버리는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아주 단단하고 오래된 것이 뚝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수십 년간 그녀를 지탱해온 인내와 책임감의 마지막 끈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눈앞의 재앙보다 지원의 경고를 더 불쾌하게 여겼다. 그들은 공주가 들려주는 달콤한 거짓말과 함께 침몰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지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고할 필요도, 설득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단말기를 메인 시스템에서 분리해 검은색 파우치에 조용히 집어넣었다. 그녀의 눈은 한때 그룹을 구하기 위한 열정으로 불타올랐지만 지금은 모든 빛이 꺼진 깊은 심해처럼 고요하고 차가워졌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돌려 회의실 문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한 회장은 그녀의 순순한 태도에 만족한 듯 헛기침을 했다. 그는 다시 지아를 향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를 이어갔다. 그래, 지아야. 그래서 반격 계획은 어떻게 되지? 회의는 즉시 지아의 공로를 치하하고 미래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돌아갔다. 아무도 지원이 떠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경고가 사실일 경우 닥칠 파국을 생각하지 않았다. 육중한 방음문이 그녀 뒤에서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한지원은 결심했다. 그들은 그녀를 불행이라 불렀. 그렇다면 진짜 불행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다. 그녀는 유진 그룹을 위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녀는 사라지기로 결심했다. 오늘, 바로 지금 당장, 이 유리탑은 이제 그녀의 감옥이 아니라 그녀가 무너뜨릴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비상계단을 향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는 순간 한지원의 세계는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다. 그녀는 더 이상 한 회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도, 이사들의 아첨하는 속삭임도, 한지아의 승리에 찬 웃음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명령어만이 울려 퍼졌다. 프로토콜 제로 개시. 이것은 충동적인 도피가 아니었다. 이것은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전략적 후퇴이자 완벽한 소거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주 엘리베이터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임원 전용 구역을 지나 화물 및 직원용 비상복도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존재감은 너무나 희미해서 마주치는 직원들조차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그저 또 다른 야근에 지친 평사원이라 생각하고 지나쳤다. 그녀는 유진타워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모든 카메라의 사각지대와 모든 센서의 틈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는 70층의 화려한 사무실이 아니었다. 그녀는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4층 중앙 서버실 옆에 위치한 낡은 변전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공식 도면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녀만의 작은 그림자 사무실이 있었다. 그곳은 먼지 쌓인 케이블과 낡은 변압기들 사이에 숨겨진 그녀의 성역이자 진정한 지휘 통제실이었다. 문을 열자 냉기와 함께 수십 개의 맞춤형 서버에서 나오는 조용한 팬소리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메인 허브에 연결했다. 스크린이 켜지자 유진 그룹의 공식 로고가 아닌 그녀가 직접 코딩한 검은색 바탕에 운영체제 하데스가 나타났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소거 명령을 실행했다. 이것은 단순한 파일 삭제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난 10년간 유진 그룹을 위해 작성했던 모든 핵심 코드, 그녀가 익명으로 개발했던 모든 방화벽, 그리고 한지아가 자신의 공로로 가로챘던 모든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가 조직적으로 파괴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 삭제가 아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데이터를 덮어쓰고 조각내어 의미 없는 노이즈로 변환하는
군용 등급의 데이터 파쇄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프로젝트 이지스의 모든 기록. 그녀가 레드 사이퍼의 침투를 예측하고 분석했던 모든 로그 파일. 심지어 그녀가 그룹 내부에 심어둔 수많은 백도어와 비상 시스템까지. 그녀는 유진의 숨겨진 방패이자 검이었고 지금 그녀는 그 모든 무기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 증명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공식 인사 기록도 수정했다. 한지원 이사. 그녀의 직함은 그대로 두었지만 그녀의 모든 성과 기록, 프로젝트 참여 이력, 보안 등급을 가장 낮은 단계로 강등시켰다. 이제 그녀는 서류상으로 그저 무능하고 존재감 없는 회장의 그늘에 가려진 유령 임원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불행이라 불렀던 자들에게 자신을 지워버림으로써 완벽한 무능함을 선물했. 하데스가 디지털 소거를 진행하는 동안 지원은 또 다른 터미널을 열었다. 이것은 유진의 내부망이 아닌 완전히 독립된 위성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수년간 지닉스라는 꼬리표 뒤에 숨어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녀는 유진의 경쟁사들이 겪는 문제를 익명으로 해결해 주었고 그 대가로 막대한 자금을 받았다. 그녀의 자산은 원화나 달러가 아니었다. 그것은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의 암호화된 디지털 금고에 보관된 암호화폐와 무기명 채권이었다. 그녀는 모든 자산을 즉시 유동화하여 수십 개의 새로운 디지털 지갑으로 분산시켰다. 한 회장이 그녀의 자금줄을 추적하려 해도 그는 거대한 암호화의 벽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도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었다. 모든 디지털 절차가 완료되는 데는 정확히 15분이 걸렸다. 그녀는 모든 연결을 끊고 서버의 물리적 하드드라이브를 꺼내 즉석에서 준비한 테르미스로 녹여버렸다. 증거는 재가 되어서도 안 되었다. 그것은 원자 단위로 분해되어야 했다. 그녀는 변전실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작은 사물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배낭 하나가 들어있었다. 안에는 위조된 신분증 몇 개, 각각 다른 이름으로 개설된 대포폰, 약간의 현금 다발, 그리고 강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완벽한 신분증과 여권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값비싼 검은색 정장을 벗고 눈에 띄지 않는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로 갈아입었다. 한지원의 마지막 흔적은 낡은 변전실 구석에 구겨진 채 버려졌다. 그녀는 유진 타워의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빠져나왔다. 화려한 임원용 세단이 주차된 곳이 아닌 직원용 출구로 향했다. 보안 요원들은 심야 교대를 준비하며 잡담을 나누느라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강서연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편 유진타워 70층의 회의실은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해 있었다. 값비싼 샴페인 코르크가 터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한 회장은 한지아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오늘을 기억하라. 오늘이야말로 유진 그룹이 모든 위협을 격파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날이다. 이 모든 것이 내 딸 한지아 덕분이다. 이사들은 열렬한 박수와 아첨을 쏟아냈다. 역시 한지아 전무님이십니다. 그룹의 미래가 든든합니다. 그룹의 미래가 든든합니다. 지아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자신의 완벽한 프로젝트 이카루스가 어떻게 적들을 물리쳤는지 과장하며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샴페인과 자만심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때 한 임원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그런데 한지원 이사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아까 회장님께 꾸중을 듣고 나간 것 같던데. 그 말에 축제 분위기가 잠시 멈칫했다. 지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그 소리에는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다. 언니 말인가요? 또 어디 방구석에 처박혀서 울고 있겠죠. 자기가 무능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걸 꼭 내가 성공할 때마다 질투하더라고요. 전형적인 불행덩어리 아니겠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내일 아침이면 아버지께 용서를 빌러 기어들어 올 테니까요. 한 회장은 그 말에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 아이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그 징크스가 없으니 오히려 이 자리가 정화되는 기분이군.
감히 내 딸의 승리를 망치려 들어 꼴도 보기 싫으니 내일 아침에 찾아와도 내 방에 들일 생각 마라. 며칠 굶다 보면 제 분수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지원의 부자를 어린아이의 하찮은 반항이나 무능한 자의 질투로 치부해버렸다. 그들에게 지원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저 불쾌한 오점일 뿐이었다. 그들은 지원이 회의실을 나간 것이 아니라 유진 그룹이라는 배에서 뛰어내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니, 그녀가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억지로 밀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지원은 한강다리를 건너는 버스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작은 이어폰이 꽂혀 있었고 대포폰 화면에는 유진그룹의 내부 서버망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고 있었다. 그녀가 심어둔 유일한 프로그램, 카산드라가 보내오는 데이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경고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관찰할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 회의실에서 경고했던 바로 그 구멍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보였다. 레드 사이퍼는 물러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하의 요란한 이카루스 시스템이 반격하는 동안 조용히 시스템의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지하의 시스템은 성문을 굳게 닫았지만 성벽 아래에 비밀 수로가 열려 있다는 것은 몰랐다. 그리고 지금 그 수로를 통해 적의 본대가 침투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아주 미미한 데이터의 흐름이라 유진의 그 어떤 보안팀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직 지원만이, 그리고 레드 사이퍼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지원이 경고했던 핵심 자금 서버로 향하고 있었다. 유진 타워의 파티는 계속되고 있었다. 한지아는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더 큰 목소리로 웃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들의 발밑 수백 미터 아래 서버실의 차가운 데이터 뱅크에서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바이러스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치명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원은 창밖으로 반짝이는 유진 타워를 바라보았다. 저 탑은 이제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무덤이 될 터였다. 그로부터 3주가 흘렀다. 서울의 유리탑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항구 도시 부산. 한지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새로운 이름은 강서연이었다. 자갈치 시장의 비릿한 냄새와 선박의 둔탁한 기적 소리가 뒤섞인 낡은 오피스텔 7층. 그곳이 그녀의 새로운 요새였다. 방은 작고 기능적이었지만 인터넷 회선만큼은 유진타워의 서버실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개조되어 있었다. 강서연의 삶은 한지원의 삶과는 정반대였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항구를 따라 10km를 달렸다. 그녀의 몸은 지난 몇 년간의 좌식 생활로 잃었던 근육을 빠르게 되찾고 있었다. 아침 식사는 단출했지만 영양가 있게, 그리고 점심 식사 전까지 3시간 동안 그녀는 하데스의 후계자인 타르타로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녀는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화면에는 유진 그룹의 주가 차트와 함께 카산드라가 여전히 비밀리에 전송하는 최소한의 데이터 패킷이 떠 있었다. 그녀는 유진의 몰락을 방관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예측했던, 그리고 그녀가 허용한 결과였다. 그녀의 실종은 처음 며칠간 아무런 파장을 일으키지 못했다. 한 회장과 한지아는 그녀의 부재를 징크스의 흔한 가출 정도로 치부했다. 오히려 그들은 방해꾼이 사라졌다며 안도했다. 지아는 이카루스 시스템이 레드 사이퍼를 완벽하게 격퇴했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고, 유진의 주가는 잠시 반등하는 듯 보였다. 축제는 며칠간 계속되었다. 첫 번째 균열은 지원이 사라진 지 정확히 5일째 되는 날 알디센터에서 발생했다. 유진의 미래가 걸린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솔라리스의 시제품이 테스트 도중 폭발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폭발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수백억 원짜리 테스트 설비 전체를 고철로 만들어버렸다. 초기 조사는 설계 결함으로 결론 내려지는 듯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설계도가 미세하게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지원이 회의실에서 경고했던 2차 침투는 자금 서버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유진의 가장 깊숙한 곳 RD 서버에 둥지를 틀었다. 키메라, 그것이 레드 사이퍼 공격의 배후에 있는 잔인한 경쟁 기업의 코드명이었다. 그들은 데이터를 훔치지 않았다. 그들은 데이터를 오염시켰다. 배터리 셀의 안정성을 제어하는
핵심 화학식이 단 하나의 변수로 인해 바뀌었고 그 결과는 재앙이었다. 한지아는 기술팀을 닥달했다. 이카루스가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너희들의 무능함이 문제야. 하지만 이카루스는 짖기만 하는 개와 같았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침입을 막는 척했지만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던 도둑은 감지하지 못했다. 지원이 구축했던 다층적 내부 감시 시스템 이지스가 사라진 지금 유진의 내부망은 텅 비어 있었다. 키메라는 그 진공 상태를 마음껏 유린하고 있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2주차에 접어들자 스마트 조선 부문의 자동 항법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건조 중이던 VLCC 초대형 유조선의 용골 블록이 뒤틀렸다. 3주차에는 유진 바이오의 신약 임상 데이터가 통째로 손상되어 수년간의 연구가 물거품이 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불운이 아니었다. 이것은 체계적인 파괴였다. 유진타워 70층의 회의실은 3주 전의 축제 분위기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가운 절망으로 가득 찼다. 한 회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지하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소리쳤다. 이게 네가 말한 완벽한 방어냐? 이게 네가 이룬 승리냐? 그룹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다. 지아야, 한지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그런 눈빛을 마주했다. 그것은 실망을 넘어선 경멸이었다. 그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울부짖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시스템은 정상이에요. 이건 언니의 저주예요. 그 징크스가 사라지면서 그룹의 불행을 퍼뜨린 거라고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언니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이사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매일같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한 기술 담당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 그는 지원의 데이터를 보고 유일하게 경악했던 사람이었다. 회장님,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한지원 이사님이 구축했던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 이지스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증발했습니다. 증발. 그게 무슨 소리야? 모든 원본 코드, 모든 백업 로그, 심지어 설계도까지 한지원 이사님의 개인 서버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3주 전 그날 이후로 모든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아니, 삭제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항법 장치도 엔진도 없이 폭풍 우속을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그제야 한 회장은 깨달았다. 그가 평생을 불행이라 부르며 무시했던 딸, 그가 공주의 승리를 위해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던 딸, 그 딸이 유진 그룹에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음을, 그녀의 경고는 불길한 저주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구명줄이었음을. 지하의 이카루스는 화려한 껍데기에 불과했다. 진짜 엔진은 지원이 만들었고 지원이 유지보수했으며 이제 지원이 직접 파괴해버린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롱하고 쫓아냈던 징크스가 사실은 자신들을 지탱하던 유일한 천재였다는 사실을 감당해야 했다. 부산의 오피스텔에서 강서연은 유진그룹의 주가가 30% 폭락했다는 뉴스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한 회장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카메라 세례를 받는 모습이 잡혔다. 그녀는 따뜻한 녹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키메라의 다음 행보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완전한 인수를 노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단말기에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했다. 키메라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적은 유진 그룹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진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겠지만 키메라가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까지 허용할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그들 모두를 심판할 생각이었다. 서울의 유진타워. 한 회장은 마침내 무너진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쉰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한지원을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 아이를 내 앞에 데려와. 아니,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다시 데려와.
유진을 구할 사람은 그 아이뿐이다. 그의 명령은 절박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한지원은 이미 사라졌다. 그리고 그들이 찾으려 할수록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녀를 얕보았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유진타워는 더 이상 서울의 랜드마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강철 무덤, 혹은 곧 터질 시한폭탄처럼 도시 한복판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3주 만에 반토막이 났다. 채권단은 매일같이 회장의 집무실로 몰려와 고성을 질렀고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몰렸다. 한때 제국이라 불렸던 유진은 키메라의 체계적인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70층 회의실. 한때 한지아의 승리를 축하하던 그곳은 이제 전쟁의 패배를 복귀하는 지휘 통제실이 되었다. 하지만 지휘관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했다. 한 회장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퀭한 눈으로 부서진 홀로그램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긴급 투입된 외부 보안 전문가들이 절망적인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회장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이 단순히 망가진 게 아닙니다. 뿌리부터 뽑혀나갔습니다. 모든 설계도, 모든 백업이 존재했던 흔적조차 없습니다. 이건 해킹이 아니라 설계자 본인이 작정하고 모든 것을 소거한 겁니다. 이런 수준의 완벽한 파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봅니다. 한 회장은 눈을 감았다. 소거. 그 단어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지원이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나가기 전에 그 텅 빈 눈동자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는 그룹을 지키던 소신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그 소신은 이제 복수심에 불타는 괴물이 되어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한지아는 더 이상 회의실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언니가 우릴 저주했다는 말만 횡설수설 반복하고 있었다. 공주는 재앙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화려한 인형에 불과했다. 다 나가. 한 회장이 쉰 목소리로 명령했다. 임원들과 전문가들이 쫓기듯 방을 나갔다. 방 안에 홀로 남은 한 회장은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위성전화를 꺼냈다. 이것은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었다. 이것은 법과 윤리의 경계선, 그 너머에 존재하는 그림자들과 연결되는 선이었다. 그는 용서를 구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도구를 되찾으려 했다. 그는 경찰이나 일반 사설 탐정을 고용할 생각이 없었다. 한지원은 그런 평범한 그물로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를 잡으려면 그녀와 동등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잔인하고 유능한 사냥개가 필요했다. 그는 단축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만 울렸고 곧바로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났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 말씀하십시오. 나 한태진 회장이요.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유진의 상황은 잘 듣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로 따윈 필요 없어. 자산 회수를 의뢰하고 싶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잠시 침묵했다. 저희 블랙선은 기업 스파이나 단순 실종자는 다루지 않습니다. 회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딸이요. 한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딸. 한지원을 찾아야 하오. 그 아이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유진의 핵심 코어 그 자체요. 그녀가 사라지자 모든 것이 멈췄소. 이건 자산이 맞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한 자산이요. 다시 한번 짧은 침묵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의 인물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흥미롭군요. 불행이라 불리던 따님이 사실은 그룹의 심장이었더라. 좋습니다. 회장님, 의뢰를 받아들이죠. 하지만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든 말하시오. 저희는 사람을 찾아들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산을 회수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수적인 피해는 의뢰인의 책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한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계약에 서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동의하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서 내 앞에 데려오시오. 대가는 얼마든지 치르겠소. 알겠습니다. 계약 성립입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몇 시간 후 청담동의 한적한 고급 스위트룸. 한 회장은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차가운 인상을 가졌다. 그는 깡패나 용병처럼 보이지 않았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그레이 수트에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감정이라곤 실려있지 않은 검은 눈동자. 그는 마치 월스트리트의 유능한 M&A 전문가처럼 보였다. 그는 블랙선의 현장 총괄 책임자 최 이사였다. 한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진혁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은 한 회장의 절박함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시간 없소. 최 이사, 당장 내 딸을. 최 이사는 손을 들어 한 회장의 말을 막았다. 그의 동작은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있었다. 정보가 필요합니다. 한지원 이사의 모든 것, 사진, 개인 습관, 친구, 자주 가던 곳, 하다못해 어릴 적 일기장이라도 좋습니다. 한 회장은 비서가 준비한 태블릿을 건넸다. 그 안에는 한지원의 공식적인 이력서와 몇 장의 가족사진이 전부였다. 그녀의 삶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친구도, SNS 계정도, 심지어 신용카드 사용 내역조차 거의 없었다. 최 이사는 빈약한 자료를 천천히 넘겨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실망이 아닌 흥미로운 상대를 만난 사냥꾼의 미소가 어렸다. 재미있군요. 그녀는 평생을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완전히 부서져 버렸거나, 혹은 그 그림자 속에서 누구도 상상 못할 괴물로 성장했거나. 내 딸은 괴물이 아니. 회장님, 최 이사가 한 회장의 말을 다시 끊었다. 회장님이 방금 자산 회수를 의뢰한 대상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님의 딸이 아닙니다. 그녀는 타겟입니다. 최 이사의 팀은 그날 밤 유진타워에 잠입했다. 그들은 유진의 망가진 보안 시스템을 어린아이 장난감 다루듯 통과했다. 그들의 첫 목적지는 70층의 화려한 임원실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곧장 지하 4층, 한지원이 사용했던 그림자 사무실로 향했다. 그들은 한 회장이 존재조차 몰랐던 그곳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먼지 쌓인 변전실 문을 열자 최 이사는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바닥에 남아있는 금속의 잔해를 발견했다. 그가 특수장갑을 낀 손으로 잔해를 집어들자 함께 온 분석요원이 나지막이 말했다. 테르밋입니다. 이사님, 하드 드라이브를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군에서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를 복구할 가능성은 0%입니다. 최 이사는 입꼬리를 올렸다. 감정적인 가출이 아니군. 완벽한 증거인멸이다. 그는 방구석에 구겨진 채 버려진 검은색 정장을 발견했다. 그는 옷의 라벨과 사이즈를 확인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이었지만 그 외에 어떤 개인 소지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도망친 게 아니야. 탈출한 거지. 계획적으로. 최 이사의 팀은 유진타워의 모든 CCTV 영상을 분석했다. 예상대로 한지원이 정문이나 주차장으로 나가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설계한 시스템의 모든 사각지대를 이용했다. 이사님, 찾았습니다. 한 요원이 외쳤다. CCTV 영상이 아닙니다. 직원용 주차장 구역의 네트워크 로그입니다. 3주 전 그날 21시 4분 단 3초간 이 구역의 센서 하나가 오프라인 상태였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틈입니다. 최 이사는 스크린에 뜬 로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날을 위해 수년간 이 틈을 유지해온 거야. 대단하군. 그들은 그 틈을 기점으로 서울시의 모든 교통망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한지원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고 택시나 공유 차량도 타지 않았다. 그녀는 말 그대로 증발했다. 최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거대한 디지털 지도 앞에 섰다. 그는 한지원이라는 이름을 지웠다. 그녀를 찾으려 하지 마. 그녀의 필요를 찾아.
그는 심리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그녀는 불행이라 불렸다. 학대받았지. 하지만 그녀는 유능했어. 이런 인물은 자신만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둔다. 아버지의 돈이 아닌 자신만의 돈을. 블랙선의 금융 분석팀이 투입되었다. 그들은 유진그룹과 연결된 모든 차명 계좌를 뒤졌지만 허사였. 지원은 그런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 세계의 다크웹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익명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였다. 그것은 몇 년 전 스위스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아주 작은 거래 내역이었다. 누군가가 고성능 위성통신 중계기 사용료를 익명으로 지불했다. 그 지불은 개인이 아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 명의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는 부산. 최 이사가 지도 위의 한 점을 가리켰다. 부산항 근처에 낡은 오피스텔 통신망을 임대했군. 연결고리는 희미했다. 그것이 한지원이라는 보장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실마리였. 최 이사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알파팀, 브라보팀, 부산으로 이동한다. 타겟은 단순한 프로그래머가 아니다. 그녀는 우리와 같은 전문가다. 교전 수칙은 회수다. 하지만 저항할 경우 무력화도 허가한다. 최 이사는 디지털 지도 위에 붉게 빛나는 부산의 한 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단순한 자산 회수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과 동급의 지능을 가진 상대를 사냥하러 가는 것이었다. 부산항의 밤은 차가운 빗줄기와 바다 안개로 질척였다. 낡은 컨테이너들이 거대한 묘비처럼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를 지나는 바람 소리는 죽은 자의 흐느낌처럼 음산했다. 한지원은 이 버려진 8번 창고의 3층 캐소크,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오피스텔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12시간 전에 그곳을 떠났다. 그녀의 전술 단말기 화면에는 여러 개의 영상이 분할되어 떠 있었다. 하나는 그녀의 오피스텔 입구를 비추는 숨겨진 카메라였고 다른 하나는 이 창고 주변에 설치한 열감지 센서였다. 그녀는 블랙선이 자신의 통신망을 역추적했다는 사실을 3시간 전에 감지했다. 그들은 유능했지만 그녀가 수년간 뿌려둔 디지털 지뢰 중 하나를 건드린 것이다. 그녀는 사냥감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꾼을 자신의 사냥터로 유인한 검이었다. 오피스텔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것이 보였다. 값비싼 전술 장비로 무장한 4명의 대원이 유령처럼 아파트로 스며들어갔. 그들은 완벽하게 훈련받았지만 이미 텅 비어버린 공간에 대고 신중한 수색을 펼치고 있었다. 지원은 그들의 리더가 손목의 단말기를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녀가 우릴 기다리고 있었어. 청담동 스위트룸. 최 이사의 목소리는 헤드셋을 통해 차갑게 울렸다. 그는 부산 현장에 없었다. 그는 서울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었다. 알파팀, 타겟이 함정을 팠다. 그녀는 너희의 존재를 알고 있어. 이사님, 아파트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알파팀 리더가 보고했다. 여기서 2km 떨어진 8번 부두입니다. 미끼입니다. 저희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최 이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재미있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전사였나. 좋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놀아주지. 알파팀, 8번 창고로 진입한다. 브라보팀은 외곽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저격수를 배치해 그녀가 이 부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라. 지원은 열 감지 센서를 통해 4개의 여론이 창고를 향해 접근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더 멀리 창고를 둘러싸는 5개의 추가 여론도 감지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포위망을 완성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지원이 준비한 무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을 뿐이었다. 거대한 강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알파팀 대원 4명이 진입했다. 그들은 최고급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전술 대응을 유지했다. 창고 내부는 수십 년간 방치된 기계 부품과 썩은 목재 상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정적 속에서 천천히 전진했다. 지원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녹색 형광 실루엣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불행이라 부르던 그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배웠는지 그들에게 가르쳐줄 생각이었다. 그녀가 배운 것은 단순한 코딩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이었고 반격이었다. 그녀는 세계 최고의 민간 군사기업들로부터 익명으로 전투 기술과 전술을 배웠다. 알파팀 리더가 수신호를 보냈다. 타겟, 상층부에 있을 가능성 높음. 2인 1조로 분산 수색. 그들이 흩어지는 순간 지원이 움직였다. 그녀는 단말기의 버튼 하나를 눌렀다. 광창고의 모든 전력 차단기가 동시에 터져나갔다. 비상등조차 켜지지 않았다. 칠흑 같은 절대적인 어둠이 창고를 삼켰다. 뭐야? 전원이 나갔다. 야간 투시경도 작동 불능 EMP다. 대원들이 당황했다. 그들의 최고급 장비가 순간적으로 먹통이 되었다. 지원이 설치한 소형 EMP 펄스가 그들의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지원은 야간 투시경 따위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창고의 구조를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었고 그녀의 특수 콘택트 렌즈는 미약한 적외선까지 감지하고 있었다. 대형 유지에 플랫시켜 리더가 외쳤지만 너무 늦었다. 어둠 속에서 캐소크의 쇠사슬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원은 이미 그들 머리 위에서 뛰어내렸다. 그녀는 가장 뒤쪽에 있던 대원의 등 뒤로 소리 없이 착지했다. 대원은 무언가 이상을 느끼고 돌아보려 했지만 지원의 손이 이미 그의 목과 어깨를 붙잡았다. 그녀는 펀치를 날리지 않았다. 그녀는 러시아 특수부대의 전투 기술인 시스테마를 사용했다. 그녀는 상대의 호흡을 읽고 무게중심을 무너뜨렸다. 짧고 날카로운 충격이 그의 경동맥동에 가해졌다. 대원은 억하는 소리와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소총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한 명 당했다. 삼시, 방향. 남은 3명이 즉시 쓰러진 동료를 향해 총구를 돌리고 플래시를 켰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원은 이미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세 개의 불빛이 미친 듯이 창고 내부를 훑었다. 그들의 훈련받은 침착함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젠장 어디 있는 거야? 모습을 드러내. 흩어지지 마 등을 맞대. 2명의 대원이 등을 맞대고 천천히 이동하는 순간 그들 머리 위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수십 년 묵은 먼지를 뒤집어 쓴 거대한 방수포였다. 그것은 2 사람을 통째로 덮쳤고 그들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허우적거리는 순간 지원이 2번째 먹잇감을 덮쳤다. 그녀는 방수포 옆에 홀로 남겨진 대원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총을 발사했지만 총알은 허공을 갈랐다. 지원은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상태였다. 그녀의 팔꿈치가 정확하게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숨이 막힌 대원이 주춤하는 사이 그녀의 손이 그의 소총을 잡아채 비틀었다. 우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이 부러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바닥이 그의 턱을 강하게 올려쳤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방수포 속에서 허우적대던 2명뿐이었다. 그들이 마침내 방수포를 찍고 나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다시 한번 완벽한 어둠과 정적이었다. 빌어먹을. 켄트 마르코 대답해 알파팀 리더가 외쳤다. 대답은 없었다. 이사님 타겟은 괴물입니다. 알파팀 전멸 직전입니다. 리더가 최 이사에게 다급하게 보고했다. 최 이사는 자신의 스위트룸에서 헤드셋을 통해 들려오는 처절한 비명과 총성 그리고 그 후의 정적을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괴물이 아니야. 특수 자산이지. 브라보팀 진입해. 이번엔 섬광탄과 실탄 사용을 허가한다. 그녀를 생포하는 게 아니라 무력화해라. 창고 밖에서 대기하던 브라보팀이 육중한 문을 폭파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창고의 반대편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낡은 환풍구 덮개가 열렸다. 지원은 이미 그곳을 통해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알파팀을 상대하는 동안 브라보팀의 움직임까지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가 밖으로 나왔을 때 저격수의 붉은 레이저가 그녀의 가슴을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지원은 멈춰섰다. 그녀는 천천히 2 손을 들었다.
저격수와 브라보 팀 대원들이 그녀를 향해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목표물을 눈앞에서 확인했다. 그녀는 가녀린 체구에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단지 그녀의 눈만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얼음처럼 차가웠다. 드디어 잡았군. 브라보팀 리더가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기 위해 다가갔다. 바로 그때 지원이 들고 있던 손을 천천히 폈다. 그녀의 손에는 무기가 아니라 작은 기폭장치가 들려 있었다. 잡은 게 아닐 텐데.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뭐? 지원은 버튼을 눌렀다. 팡 하고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다. 하지만 폭발은 창고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타고 온 블랙선의 전술 차량 세 대가 동시에 폭발하는 소리였다. 지원은 창고에 트랩을 설치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퇴로에 폭탄을 설치했다. 모든 대원들의 시선이 불타는 차량으로 향한 그 찰나의 순간 지원은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던 브라보팀 리더의 팔을 꺾어 그를 방패 삼아 저격수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그대로 어둠 속으로 부두의 미로 같은 컨테이너들 사이로 몸을 던졌다. 놓쳤다. 타겟을 놓쳤다. 최 이사는 자신의 화면에 뜬 타겟 로스트라는 붉은색 경고 메시지를 노려보았다. 4명의 최정예 요원이 중상을 입고 차량은 전소했다. 완벽한 패배였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 한 회장님, 의뢰 내용을 수정해야겠습니다. 따님은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와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플레이어입니다. 이제부터 이것은 회수 작전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같은 시각 지원은 작은 어선에 몸을 싣고 부산항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어깨에 입은 가벼운 총상을 스스로 압박하며 차가운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블랙선이 이 정도로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숨는 것은 끝났다. 이제 그녀가 사냥할 차례였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지원의 어깨에 밝힌 총알 파편의 통증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작은 어선의 좁은 선실, 흔들리는 배결등 아래에서 스스로 상처를 꿰매고 있었다. 마취제는 없었다. 고통은 그녀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상기시켰다. 부산항에서의 전투는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첫 번째 접촉, 탐색전일 뿐이었다. 블랙선은 그녀가 단순한 프로그래머가 아님을 알았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사냥개가 아니라 전술팀을 동원한 늑대무리로 변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강서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었다. 은신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녀가 항구 도시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동안 그녀의 적들은 서울의 심장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세 개의 적이 있었다. 첫째, 그녀를 회수하려는 아버지의 도구, 블랙선. 둘째, 유진을 집어삼키려는 탐욕스러운 포식자 키메라. 그리고 셋째, 이 모든 재앙의 원흉이자 그녀를 배신한 가족, 한 회장과 한지아. 그녀는 이 세 개의 전선을 동시에 상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체스판을 뒤흔들 새로운 말이 필요했다. 적의 적을 이용하거나 혹은 더 큰 포식자를 끌어들여 작은 포식자들을 혼란에 빠뜨려야 했다. 그녀는 어선에 설치된 위성통신 장비를 켰다. 그녀의 타르타로스 시스템이 다시 한번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그녀의 목표는 블랙선도 키메라도 아니었다. 그녀의 목표는 대한민국 검찰청, 그 중에서도 가장 지독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서초동의 호랑이, 윤성민 부장검사였다. 윤성민 검사는 지난 5년간 유진그룹과 그 라이벌인 키메라 그룹을 주시해왔다. 그는 두 거대 기업이 담합과 불법 로비, 비자금을 통해 시장을 어떻게 유린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번번이 증거 앞에서 좌절했다. 그들의 방화벽은 국가정보원 수준이었고 법무팀은 철옹성이었다. 윤 검사에게는 그 성벽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지원은 그 한 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어선이 망망대해에 접어들어 완벽한 통신 보안이 확보되자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윤성민 검사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익명의 제보를 하는 따위의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블랙선의 해커들이 지금쯤
그녀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쫓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다. 그녀는 검찰청의 최고 보안 등급 서버 프론티어의 정면으로 도전했다. 그것은 자살 행위처럼 보였지만 지원은 그 시스템의 설계자문 중 한 명이 익명으로 활동하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설계한 비상백도어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스템이 스스로 오류를 일으키게 만들었다. 그녀는 타르타루스를 이용해 수백만 개의 의미 없는 데이터 패킷을 프론티어 시스템으로 전송했다. 시스템은 이 쓰레기 데이터를 막기 위해 과부하 상태에 빠졌고 순간적으로 방화벽에 미세한 틈이 생겼다. 지원은 정확히 8초간 열린 그 틈을 통해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밀어넣었다. 그 파일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윤성민 검사의 개인 단말기 메모리에 직접 주입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접속 기록을 지우고 깨끗하게 빠져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윤성민 검사는 산더미 같은 서류와 씨름하며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는 유진그룹의 주가 폭락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키메라의 개입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그의 개인 단말기 화면이 한번 깜박이더니 바탕화면에 판도라라는 이름의 파일 아이콘이 생겼다. 그의 보안팀 누구도 이 파일의 생성 경로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허공에서 나타난 것 같았다. 윤 검사는 직감했다. 이것은 함정이거나 혹은 기회였다. 그는 망설임 끝에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원이 회의실에서 마지막으로 경고하려 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레드 사이퍼의 원본 코드. 키메라가 유진의 RD 서버에 침투하여 배터리 설계도를 조작하는 실시간 로그. 그리고 그들이 이 공격을 위해 유럽의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내역까지. 그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키메라의 심장에 꽂을 수 있는 비수 그 자체였다. 이 함을. 이건. 윤 검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지난 5년간 자신이 찾던 스모킹건을 손에 쥔 것이다. 그는 즉시 수사팀을 소집했다. 지금 당장 키메라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당장 같은 시각 청담동 블랙선의 비밀안가. 최 이사는 부산항에서 회수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부서진 알파팀 대원의 헬멧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영상은 EMP로 인해 대부분 손상되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지원의 움직임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아. 최 이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모든 움직임이 치명적이고 정확히 급소를 노린다. 이건 단순한 호신술이 아니야. 이건 살인을 전저로 훈련받은 자의 움직임이다. 그는 한 회장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불행이라 불린 딸 그림자 속에 갇혀 살던 유령아니. 한 회장은 괴물을 키우고 있었거나 혹은 괴물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사님. 방 한 구석에서 거대한 멀티스크린을 감시하던 한 여자가 돌아봤다. 그녀는 블랙선의 최고 등급 해커, 코드명 오라클이었다. 부산항 주변의 모든 통신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타겟은 어선을 타고 공해상으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말해. 타겟이 사라지기 직전 아주 미세한 위성 데이터 패킷을 전송했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검찰청 프론티어 서버입니다. 최 이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가 검찰을 움직였군. 키메라를 치기 위해서.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이제 단순한 회수 작전이 아니었다. 국가 권력이 이 판에 끼어들었다. 만약 윤성민 검사가 키메라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블랙선의 존재나 유진그룹이 한지원을 불법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최 이사는 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따님이 아주 재미있는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검찰을 움직여 키메라를 공격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한 회장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판이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검찰이 키메라를 무너뜨리면 유진은 시간을 벌겠죠. 하지만 따님은 그 시간 동안 더 깊이 숨어버릴 겁니다. 그녀는
지금 우리와 키메라 그리고 검찰을 상대로 동시에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최 이사는 전화를 끊고 오라클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검찰 서버에 남긴 흔적. 아무리 미세해도 좋아. 뭐든 찾아내. 오라클은 고개를 저었다. 완벽합니다. 이사님, 그녀는 유령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최 이사가 웃었다. 그녀는 남겼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남겼지. 완벽함이라는 실수.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지 우리에게 과시했어.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다음 목표가 무엇인지도 알려줬지. 최 이사는 스크린에 떠있는 윤성민 검사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키메라를 검찰에 넘겼다. 다음은 누굴까? 우리일까? 아니면 그녀의 아버지일까? 그녀는 숨지 않아. 그녀는 서울로 돌아온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지로 지원은 작은 어선 위에서 서울의 뉴스를 확인했다. 속보 검찰, 키메라 그룹, 본사 전격, 압수수색. 그녀는 기폭장치의 스위치를 다시 한번 눌렀다. 이번에는 물리적인 폭탄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보의 폭탄이었다. 그녀는 사냥감의 전략을 벌였다. 이제부터는 사냥꾼의 전략을 시작할 차례였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키메라 그룹에게 예상치 못한 일격이었다. 그들의 비밀 자금 세탁 경로가 노출되었고 유진 RD 서버에 대한 불법 침투 증거가 확보되었다. 하지만 키메라의 총수인 강인철 회장은 부서진 자신의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이 흩어진 바닥을 내려다보며 분노가 아닌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포식자였다. 이 정도의 상처는 그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잔인하게 만들 뿐이었다. 윤성민. 그 호랑이, 새끼가 감히 내 목줄을 물어뜯으려 해. 강 회장이 재떨이에 시가를 비벼끄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하지만 그는 몰라. 이빨 자국은 남겼지만 동맥은 비껴갔다는 걸 그의 수석 전략가가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다. 회장님, 검찰이 확보한 데이터는 치명적입니다. 유진을 공격했던 레드 사이퍼의 로그가. 그게 핵심이야. 강인철이 소리쳤다. 유진은 이미 죽었어. 한태진 그 늙은 여우는 지금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그런데 누가, 어떻게 이 데이터를 검찰에 넘겼지? 유진의 보안팀은 3주 전에 이미 전멸했어. 한지야, 그 머저리 공주는 울고만 있을 테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의 눈이 번뜩였다. 한지원, 유진의 불행 쌍둥이, 그 유령. 키메라의 정보팀은 블랙선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한지원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레드 사이퍼 공격 당시 자신들의 침투를 유일하게 방해했던 미지의 방어 코드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코드를 이지스라 불렀고 그 코드의 설계자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추적의 끝은 한지원에게 닿아 있었다. 그 징크스가 유진의 진짜 방패였던 겁니다. 전략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유진을 공격하자 그녀는 우리에게 반격했습니다. 검찰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강인철 회장은 크게 웃었다. 대단하군. 한태진은 평생 자기 손에 쥔 다이아몬드를 그저 재수없는 돌멩이 취급했어. 그리고 이제 그 돌멩이가 주인의 손을 떠나 우리 모두를 겨누고 있군. 그는 즉시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유진을 천천히 말려 죽일 시간이 없었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플랜 B를 실행한다. 유진 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시해 3일 주지. 그 안에 유진의 이사회를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합병한다. 유진이 우리 것이 되면 검찰 수사도 내부에서 무마시킬 수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 하지만 회장님, 한지원은 어떡합니까? 그녀가 또다시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강인철의 미소가 사라졌. 그의 얼굴에는 살기가 어렸다. 그녀는 자산이 아니야. 그녀는 위험 요소다. 블랙선처럼 어설프게 회수할 생각 마. 하운드 팀을 풀어. 목적은 하나. 한지원을 찾아라. 그리고 제거해.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고. 하운드 팀은
키메라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해결사 조직이었다. 그들은 블랙선처럼 기업의 통제를 받는 용병이 아니었다. 그들은 살인과 파괴에 특화된 암살자 집단이었다. 이로써 제스파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두 개의 거대하고 무자비한 사냥꾼 무리가 동일한 먹잇감을 쫓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안전가옥, 블랙선의 최 이사는 깨진 유리창처럼 조각난 부산항의 데이터를 복구하고 있었다. 그는 한지원의 전투 방식에서 특정한 패턴을 발견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살상을 피했어. 알파팀은 모두 중상이지만 사망자는 없어. 급소를 가격했지만 정확히 죽기 직전에 멈췄다. 그녀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어. 아니, 넘을 필요가 없었던 건가? 오라클이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이사님, 타겟의 새로운 흔적을 찾았습니다. 공해상에서 어선을 버리고 상선에 밀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서울로 최 이사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그녀는 키메라와 검찰이라는 두 마리의 개를 풀어놓고 자신은 주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군.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건가? 아니면 끝장을 보러 오는 건가? 그런데 이사님, 이상합니다. 그녀를 추적하는 또 다른 시그널이 잡혔습니다. 이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지독합니다. 그들은 타겟의 통신망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적이 아니라 사냥입니다. 최 이사는 화면에 뜬 정체불명의 추적 코드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코드의 서명에서 강인철 회장의 악취를 맡았다. 키메라. 그 하이에나 놈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군. 그들은 한지원을 회수할 생각이 없어. 죽이려는 거다. 상황이 급변했다. 최 이사의 임무는 한지원을 회수하는 것이었다. 만약 키메라의 하운드 팀이 먼저 그녀를 제거한다면 유진그룹은 영원히 회생 불가능해지고 블랙선의 계약도 실패로 끝난다. 그는 이제 한지원을 잡는 동시에 다른 사냥꾼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했다. 젠장. 최 이사가 처음으로 욕설을 내뱉었다. 오라클. 타겟의 정확한 예상 경로를 추적해. 모든 팀은 서울 시내 주요 거점에 잠복한다. 이제부터는 한지원을 찾는 게 우선이 아니야. 키메라의 하운드. 놈들보다 먼저 그녀와 접촉한다. 그녀는 지금 유진그룹의 유일한 생존 카드이자 우리 모두의 목숨줄이다. 서울항으로 향하는 화물선. 지원은 컨테이너의 어둠 속에서 타블렛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안쪽에는 속보 키메라 그룹, 유진 그룹에 대한 적대적 MA, 전격 선언이라는 뉴스가 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녀의 타르타루스 시스템이 발신하는 붉은색 경고창이 미친 듯이 깜박였다. 그녀의 보안 시스템이 정체불명의 강력한 바이러스에 의해 공격받고 있었다. 이것은 블랙선의 해커 오라클의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훨씬 더 파괴적이고 그녀의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을 가진 공격이었다. 그녀는 블랙선이라는 늑대 무리를 따돌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잠자던 용, 히메라를 깨운 것이다. 그리고 그 용은 이제 그녀를 산채로 집어삼키기 위해 달려들고 있었다. 그녀는 컨테이너의 차가운 강철벽의 등을 기댔다. 어깨의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다. 그녀는 이제 한 회장의 도구와 강인철 회장의 암살자라는 두 개의 거대한 망치 사이에 끼인 모신새가 되었다. 그녀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망치가 서로를 부수게 만들거나 혹은 그 두 개의 망치보다 더 단단해지는 것뿐이었다. 서울의 새벽 공기는 낡은 컨테이너선의 녹슨 쇠 냄새와 섞여 유난히 차가웠다. 지원은 인천항의 복잡한 하역장, 부두 노동자들의 그림자 속에 섞여 조용히 육지를 밟았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에 안전모를 깊게 눌렀었다. 어깨의 총상은 임시로 봉합했지만 욱신거리는 통증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했다. 그녀의 전술 단말기는 하운드팀의 바이러스 공격을 막아내느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물리적인 사냥과 디지털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었다. 항구 터미널의 대형 공공 스크린에는 온통 유진그룹에 관한 뉴스뿐이었다. 긴급 속보 키메라 그룹.
유진 그룹에 대한 적대적 M&A 공식 선언. 유진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72시간 이내에 경영권이 완전히 넘어갈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예측했다. 화면에는 유진 타워 앞에서 절규하며 시위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비쳤다. 지원은 그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았다. 아버지와 지아는 파멸에도 마땅했다. 하지만 평생을 유진을 위해 헌신해온 저 수천 명의 직원들은 아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국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략의 문제였다. 만약 키메라가 유진을 완전히 집어삼킨다면 강인철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괴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유진의 남은 자산을 흡수하고 그녀를 죽이기 위해 전 세계를 뒤질 것이다. 그녀는 혼자서 블랙선과 하운드, 그리고 키메라의 기업 변호인단을 동시에 상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삼각형을 깨트려야 했다. 그녀는 적과 손을 잡아야 했다. 아주 잠시 동안 블랙선은 그녀를 자산으로 회수하려 했고 하운드는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 선택은 명확했다. 그녀는 자신을 사냥하던 자, 최 이사와 동맹을 맺어야 했다. 그녀는 만남을 강제해야 했다. 최 이사가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는 하운드 팀이 자신의 타르타로스 시스템을 격렬하게 공격하는 것을 역이용했다. 그녀는 그들의 추적 바이러스 하나가 거의 성공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그 경로를 서울역 광장 한복판으로 유도했다. 이것은 하운드 팀과 그들을 감시하고 있던 블랙선 팀을 동시에 한 곳으로 끌어들여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미끼였다. 두 팀의 요원들이 서울역으로 급히 이동하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바로 그 순간 지원은 완전히 다른 보안 채널을 열었다. 그것은 오라클이 유일하게 감시하고 있을 법한 블랙선의 내부 예비망이었다. 그녀는 최 이사에게 직접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었다. 첫째, 현재 블랙선의 시스템까지 위협하고 있을 하운드 팀의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완벽한 백신 코드. 이것은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이익이었다. 둘째, 좌표와 시간, 남산타워, 지하 3층 중앙배전실, 링 혼자 와라. 그렇지 않으면 키메라와 함께 모두 불타게 될 것이다. 새벽 2시, 남산타워의 차가운 지하 배전실, 거대한 변압기들이 낮은 소음으로 울리고 있었다. 이곳은 복잡한 기기들 사이에 숨기 좋고 탈출 경로는 사방으로 뚫려 있었다. 지원은 어둠 속에서 벽에 기댄 채 다시 벌어지기 시작한 어깨의 상처를 압박대로 꽉 조이고 있었다. 그녀는 극도로 취약한 상태였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정확히 2시 정각, 배전실의 강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최 이사였다. 그는 약속대로 혼자였다. 하지만 지원은 이미 주변 고층 빌딩에 블랙선의 저격수들이 배치되어 있으리라는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사냥꾼과 사냥감이 드디어 얼굴을 마주했다. 골치 아픈 일을 많이 만들었군. 불행. 최 이사가 그녀의 옛 별명을 부르며 도발했다. 당신이야말로 계약을 날리기 직전이고. 지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키메라는 48시간 안에 유진을 통째로 삼킬 거야. 나를 회수하려던 당신의 임무는 실패로 끝나. 설상가상으로 강인철의 하운드가 나를 제거하겠지. 당신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휴전을 제안하는 건가? 동맹을 제안하는 거야. 키메라는 우리의 공동의 적이야. 하운드가 나를 쫓고 있지만 그들의 진짜 목표는 유진의 완전한 흡수야. 강인철은 회사를 인수한 뒤 내장까지 발라먹는 놈이라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검찰에 넘긴 자료는 그냥 전체 요리일 뿐이었어. 그녀는 계획을 제시했다. 유진 타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줘. 죄수로서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70층 중앙 서버실에 아무도 모르게 접근할 수 있게. 10분이면 돼. 10분 만에 죽어가는 회사를 살리시겠다. 키메라의 적대적 인수가 그들이 훔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 작전임을 증명할 거야. 내가 검찰에 넘긴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 레드 사이퍼. 공격과 그들의 주가 조작을 직접 연결하는 스모킹건을 터뜨릴 거야. 윤성민 검사에게 권총이 아니라 대포를 쥐어줄 거라고.
블랙선의 역할은 뭐지? 당신은 하운드를 처리해. 그놈들도 내일 있을 긴급 주주총회에 와 있을 거야.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 팀이 방어선을 구축해. 내가 작업하는 동안 나를 살려도 히메라의 개들이든 내 아버지의 경호팀이든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 최 이사는 그녀를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보았다. 자살 임무나 다름없군.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지? 내가 당신의 수백억짜리 계약을 구할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당신 팀이 하운드 놈들에게 또다시 박살나는 걸 막아줄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지. 부산항의 복수전은 하고 싶지 않아. 선택은 당신 몫이야. 최 이사, 계약 실패와 키메라와의 전면전을 택하겠어? 아니면 성공적인 임무 완수와 눈의 가시 제거를 택하겠어? 최 이사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계산이 번뜩였다. 이건 충성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비즈니스의 문제였다. 좋아. 10분을 주지. 내 팀이 보안을 제공하겠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하지. 한지원, 키메라가 처리되는 순간 우리의 원래 계약은 다시 시작된다. 당신은 여전히 내 타겟이야. 그 정도는 예상했어. 지원이 대답했다. 그녀는 다시 배전실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녹였다. 위험한 동맹이 성사되었다. 그녀는 유진 타워로 돌아간다. 불행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잡으러 왔던 바로 그 사냥꾼들의 호의를 받으며 돌아가는 트로이의 목마가 되어서 유진 타워 70층. 한때 한지원의 경고가 불행으로 치부되었던 바로 그 전략 회의실. 3주 전의 축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제국의 몰락을 앞둔 장례식장 같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한태진 회장은 텅 빈 눈으로 홀로그램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 밀랍 인형에 가까웠다. 이사들은 패전국의 포로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회의실의 상석은 주인이 바뀌어 있었다. 키메라 그룹의 강인철 회장이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앉아 있었다. 그의 변호인단과 임원들은 이미 유진 타워를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둘러보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강인철의 수행원이라는 이름표를 단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하운드 팀의 정예 요원들이었다. 그들의 눈은 이 사회가 아니라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 방안 전체를 훑고 있었다. 자, 한 회장님, 그리고 유진 그룹 주주 여러분, 강인철이 자비로운 정복자처럼 입을 열었다. 상황은 명확합니다. 유진은 회생 불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키메라는 이 비극적인 사태에 유감을 표하며 여러분의 남은 자산이라도 구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의 적대적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주주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재라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의 말은 위로였지만 내용은 협박이었다. 이사들은 반박할 힘도 없었다. 모든 데이터, 모든 RD가 망가진 지금 키메라의 제안은 유일한 선택지였다. 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의결 버튼을 누르려 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가 평생을 바친 유진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키메라의 일부가 될 터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표결. 무효입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게 울리는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의 침묵을 갈랐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 회의실에 육중한 정문을 향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낡은 전술 후드티에 군용 카고 바지, 어깨는 피가 배어나온 압박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그녀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꼿꼿했다. 한지원이었다. 이사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 경악했다. 한 회장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 네가 감히 여길.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뒤를 따르는 인물들이었다. 완벽한 수트를 차려입은 남자들. 그들의 냉철한 눈빛과 절도 있는 걸음걸이는 일반 경호원들과 차원이 달랐다. 그 선두에 선 남자는 바로 블랙선의 최 이사였다. 그는 한지원의 경호실장처럼 그녀의 반보 뒤에 서서 회의실 내부를 날카롭게 훑어보았다. 한 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신이 고용한 사냥개가 어째서 자신이 쫓던 사냥감과 함께 나타났단 말인가. 강인철 회장의 여유로운 미소도 순간 굳어졌다.
그는 최 이사의 존재를 알아챘고 동시에 하운드 팀 요원들이 미세하게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지원은 아버지를 무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강인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인철 회장, 당신의 이 인수합병은 불법적인 산업 스파이 활동과 주가 조작을 기반으로 한 사기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긴급 주주총회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뭐라고 강인철의 변호사들이 격분하여 소리쳤다. 증거도 없이 감히 어딜 와서 증거. 지원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녀는 최 이사와 눈을 맞췄다. 최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 블랙선 요원들은 회의실에 들어오기 직전 정확히 10분 동안 중앙서버실로 향하는 모든 통로를 장악했다. 지원은 그 10분 동안 유진의 메인 시스템, 자신이 설계했던 그곳에 다시 접속했다. 지원은 자신의 전술 단말기를 회의실 중앙 홀로그램 시스템에 연결했다. 3주 전 한지아가 자신의 가짜 승리를 발표했던 바로 그 스크린이었다. 여러분이 레드 사이퍼라고 부르던 공격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 스트림이 떠올랐다. 키메라의 변호사들이 비웃었다. 저건 이미 끝난 이야기요. 유진의 무능함을 증명할 뿐이지. 그렇습니까? 지원의 손가락이 단말기 위에서 춤을 췄다. 이 코드는 레드 사이퍼가 RD 서버에 침투해 솔라리스 배터리 설계도를 조작하는 로그입니다. 아주 미세한 화학식 변수 하나를 수정했죠. 그녀는 폭발하는 배터리의 시뮬레이션 영상을 띄웠다. 그리고 이건 화면이 바뀌었다. 스위스의 한 은행에서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키메라 그룹의 비자금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자금 흐름도였다. 키메라가 이 공격을 위해 고용한 용병 해커팀에게 지불한 대가입니다. 공격 발생 3일 전이군요.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다. 이것은 범죄의 영수증 그 자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건 키메라의 내부 자금팀이 유진의 주가 폭락을 예측하고 공격이 시작되기 10분 전에 수천억 원대의 공매도를 실행한 기록입니다. 강인철 회장, 당신은 유진을 공격해서 주가를 폭락시킨 뒤 그 폭락으로 돈을 벌고 이제는 휴지 조각이 된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한 구제의 실체입니다. 강인철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이것은 그가 검찰의 압수수색에서도 숨겼던 그와 해커팀을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스모킹건이었다. 저 데이터가 어떻게... 이 미친년이 강인철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신사적인 기업가가 아니었다. 당장 저 스크린 거 전연을 잡아 그가 신호를 보냈다. 회의실 구석에 서 있던 하운드 요원들이 동시에 품 안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꺼내들었다. 이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최 이사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블랙선 자산보호 하운드 요원들이 총을 꺼내는 것보다 한 발 앞서 최 이사와 그의 부하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총을 뽑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하운드 요원들의 사각으로 파고들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총성이 울리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다. 값비싼 마호가니 테이블이 방패가 되고 서류 뭉치가 허공을 날았다. 하운드 요원들은 암살에 특화되어 있었지만 블랙선은 근접 전투와 요인 경우에 스페셜리스트였다. 최 이사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하운드 리더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은 뒤 그 총의 개머리판으로 상대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가 쓰러졌다. 혼란의 중심에서 지원은 홀로그램 스크린 앞을 지켰다. 그녀는 이 아수라장을 예상했다. 그녀는 자신의 단말기에서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다. 전송.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윤성민 부장검사는 초조하게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키메라를 칠 증거는 확보했지만 강인철 본인을 올가맬 결정적 한 방이 부족했다. 그때 그의 보안 단말기에 판도라가 보낸 두 번째 선물이 도착했다. 지원이 방금 전송한 강인철의 자금 흐름도와 주가 조작의 원본 데이터였다. 윤성민 검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이 불타올랐다. 전원 출동. 지금 당장 유진타워 70층으로 간다. 강인철, 긴급 체포한다. 증거는
하늘에서 떨어졌. 다시 회의실. 블랙선 팀이 수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운드 팀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최 이사는 마지막 요원의 팔을 부러뜨린 뒤 지원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10분. 끝났군. 강인철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제국이, 그의 완벽한 계획이, 그가 평생 징크스라고 무시했던 저 가냘픈 여자 하나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지원에게 달려들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의 손이 지원의 목에 닿기 직전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강인철 회장 멈춰 윤석민 검사가 외쳤다. 수사관들이 강인철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수갑을 채웠다. 자본시장법 위반, 불법 산업 스파이, 주가 조작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강인철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면서도 지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은 증오와 사리로 이글거렸다. 지원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첫 번째 적이 무너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이사들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고 블랙선 팀은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태진 회장은 무너진 듯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끌려가는 강인철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딸 한지원을 보고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저주했던 딸, 불행의 덩어리라고 매도했던 딸. 그 딸이 방금 자신을 포함한 이 모든 남자를 압도하고 무너져가던 유진그룹을 구원했다. 그는 기뻐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입에서 힘겹게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지원아. 지원은 그제야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승리감도, 기쁨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화약 냄새 대신 차갑고 무거운 현실의 무게로 가득 찼다. 강인철이 끌려나가고 윤석민 검사의 수사팀이 하운드 요원들을 연행해 나간 뒤 70층에는 생존자들만이 남았다. 겁에 질린 이사들, 무너져 내린 한태진 회장, 그리고 그림자처럼 서 있는 블랙선 팀과 한지원. 모든 소리가 사라진 그 정적 속에서 한 회장이 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딸의 이름을 불렀다. 지원아, 내 딸아, 네가 유진을 구했구나.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이 상황을 다시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묻어났다. 그는 다시 아버지의 가면을 쓰려 했다. 지원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그녀는 한 회장에게 대답하는 대신 아직 회의실을 떠나지 않고 서류를 챙기던 윤석민 검사를 향해 말했다. 검사님. 윤석민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는 이 모든 판을 짠 미스터리한 판도라의 정체가 바로 눈앞의 이 젊은 여성이라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키메라에 대한 수사는 끝났지만 이 사태의 근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지원아, 한 회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지원은 자신의 단말기를 다시 한번 조작했다. 홀로그램 스크린에는 3주 전 바로 이 회의실에서 자신이 경고했던 그 데이터가 다시 떠올랐다. 레드 사이퍼의 2차 침투 경로였다. 강인철이 유진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이곳에 누군가가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이것은 한지아 전무와 한태진 회장이 제가 경고한 시스템 결함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묵살했다는 증거입니다. 화면에는 지원의 경고 직후 한지아가 기술팀을 시켜 해당 로그 기록을 삭제하고 한 회장이 이 사실을 승인하는 내부 결제 문서가 나타났다. 그들은 그룹의 명예 실추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결함을 은폐했습니다. 그 은폐된 구멍이 바로 키메라의 주 침투 경로가 되었습니다. 윤석민 검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실책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범죄 은닉이었다. 한 회장은 숨을 헐떡였. 그는 지원이 이 모든 것까지 알고 있을 줄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폭로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이것은 지원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들이 프로젝트 이지스의 공로를 가로채고 저를 불행으로 몰아가기 위해 지난 5년간 조작했던 모든 성과, 보고서와 인사 기록입니다. 그들은 유진 그룹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아니야. 지원아, 제발. 아빠한테 이러지 마라. 한 회장이 비참하게 애원했.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창백한 얼굴에 한지아가 들어왔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아빠,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저 불행한 년이 왜 여기에? 그녀의 말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삽질이 되었다. 윤성민 검사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고갯짓했다. 한태진 회장, 한지아 전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난 공주야. 난 유진의 후계자. 라고 이 불행한 년이. 네가 감히 날 지하는 바랐겠지만 수사관들의 손에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한태진 회장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수갑을 받았다. 그는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순수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렇게 유진을 지배하던 왕과 공주는 그들이 평생 무시했던 불행의 손에 의해 단죄되었다. 회의실에는 마침내 이사들과 지원, 그리고 최 이사의 블랙선 팀만이 남았다. 이사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운명을 결정할 존재를 바라보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지원은 조용히 최 이사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위험한 동맹은 끝났다. 이제 마지막 단판이 남았다. 최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미세한 존중심이 담겨 있었다. 히메라는 무너졌고 하운드는 해체되었습니다. 우리의 1차 임무는 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임무가 남았겠죠. 지원이 받아쳤다. 나를 회수해서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의뢰인에게 데려가는 것. 최 이사는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이 작은 여자가 자신과 자신의 정예팀을 어떻게 농락했는지, 그리고 거대 기업 2개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복기했다. 그는 프로였다. 그리고 프로는 진정한 힘을 알아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계약이 변경되었습니다. 한지원 이사님, 저희 의뢰인은 유진그룹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자산은 한지원 개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부로 그 자산은 유진그룹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지킬 유일한 사람은, 그는 지원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비즈니스맨의 예의였다. 바로 당신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의뢰인을 기다리겠습니다. 최 이사는 한마디 말 없이 팀을 이끌고 회의실을 나갔다. 블랙선과의 전쟁도 그렇게 끝났다. 그들은 더 이상 사냥개와 사냥감이 아니었다. 그들은 동등한 플레이어가 되었다. 일주일 후 유진타운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강인철, 한태진, 한지아의 구속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대의 스캔들이 되었다. 유진의 주가는 폭락했지만 키메라의 위협이 사라지고 그룹의 부정이 뿌리 뽑혔다는 사실에 시장은 조심스럽게 재평가를 시작하고 있었다. 비상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살아남은 이사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교체되었고 채권단 대표들이 회의실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단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지원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피에 젖은 후드티 차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버렸던 것과 비슷한, 하지만 완벽하게 몸에 맞는 검은색 비즈니스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림자의 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위의 색이었다. 한 원로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지원. 의장님, 부디 유진 그룹을 맡아주십시오. 당신만이 이 혼란을 수습하고 유진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녀는 한자가 앉았던 상석이나 한태진이 앉았던 회장석이 아닌 회의 테이블의 정중앙, 모든 이의 시선이 동등하게 마주치는 자리에 섰다. 수락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합니다. 첫째, 그룹의 모든 RD는 제가 직접 관할합니다. 이지스는 더 강력한 아테나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둘째, 모든 인사는 능력제로 개편합니다. 혈연, 지원, 학연으로 얽힌 모든 부패고리를 끊어낼 것입니다. 셋째, 블랙선과의 계약은 유지합니다. 단, 그들의 임무는 외부의 위협에서 회사를 보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유진은 더 이상 누군가의 왕국이나 공주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사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복종이 아닌 진정한 인정이었다. 지원은 회의실을 나와 70층의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섰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을 저주와도 같은 불행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징크스라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불행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이 외면했던 진실이었고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능력, 그 자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았다. 태양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징크스가 맞이하는 새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진 그룹의 진정한 리더, 한지원이 맞이하는 첫 번째 새벽이었다.